한계의정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극단적인 종교단체가 손을 뻗칠 경우에 단체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환자를 빨아들인다. 그렇지, 우리 한국에도 극단적인 종교단체가 있죠. 라우라가 18세 되는 생일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슨 교육을 받기를 그만두고 교회 숙소로 들어갔다고 선언했다. 그제서야 부모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그럼 앞으로 직장은 어떨 것이냐라고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마르쿠스 목사님하고 의논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부모는 딸을 갖출 사춘기 반항 정도로만 치부했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뭐 참 자녀를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되지네요. 어느 날 라우라 어머니는 딸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깜짝 놀랐다. 라우라는 몇 년 전에 할머니에게 상당한 돈을 유손으로 물려받았는데 당시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셨다. 그런데 딸이 그 사이에 정기적으로 돈을 찾은 탓에 원래 1만 유로 약 1,400원이었던 통장 잔액이 4,000유로 약 570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어머니는 라우라에게 연락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은 딸의 휴대전화로 아무리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만 대답이 돌아왔다. 나중에 다시 만난 딸은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없으므로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전화를 해지했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라우라가 통장에 남은 돈까지 다 써버릴 것 같아서 은행의 계좌 거리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라우라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잘못된 행보를 취하고 말했다. 남은 4,000유로를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버린 것이다. 이틀 뒤에 화가 머리까지 난 라우라가 부모를 찾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돌아온 내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자면 고소할 거야. 내가 도둑질 가만둘 것 같아. 숙소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라우라는 이미 어머니의 대리권까지 박탈시켜 놓은 후였다. 부모는 라우라를 달래려고 애썼다. 훔친 게 아니라 돈을 다 써버릴까봐 미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이다. 분명히 나중에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당장 돈 내놔. 이렇게 해서 그 후로 6개월간 부모는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딸은 들었던 단체의 지도자의 이름이 마르쿠스라는 것도 알렸다. 청년들의 무리를 지어서 그 지도자와 함께 시외곽의 농가에 산다는 성명도 곁들이자 상담사는 어떤 종교단체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상담사는 왜 그런 단체가 특히 청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지 설명했다. 온갖 가치관이 혼재하고 충돌하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명확한 세계관을 제시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가 청년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라우라가 그 집단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부모의 말에 상담사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자기 경험으로 미뤄보아서 그런 단체는 청년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이다.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인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모의 상심은 깊어졌다. 상담소를 찾을 때마다 이런 짓은 다 한때일 것이라며 딸이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달래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집단의 흡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집단 지도자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신도들을 올가매려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 딸이 영영 안 돌아올까요? 부모는 충격에 빠졌다. 상담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게 또 답했다. 법적으로 그 단체를 고소해서 라우라를 빼낼 방법은 없다고 말이다. 라우라는 이미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단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그런 집단 신도 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집단에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다시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했다. 따라서 상담사는 라우라가 부모에게 연락하든 또 절대로 야단을 치거나 그 단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라우라가 반발심이 다시 단체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대신에 너른 마음으로 라우라를 받아주도록 해보자라고 했네요. 라우라의 사연을 이렇게 상세하게 써있는 이유는 청년들이 사상적이고 교조적인 신앙 공동체나 극단주의 단체에 빠지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그런 위험에 교회에 들어간 후에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독일 연방의회 이단 및 심리집단조사위원회는 이런 역학을 종교와 욕구의 합치라고 칭한다. 욕구의 합치.
그랬네요. 독일 심리학자 미하일 우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근본주의 종교는 확신을 향한 동경을 잠재워주고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사실 누구나 이런 것을 한 번쯤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관계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특히 이런 극단주의 종교단체에 잘 끌린다. 라우라가 그랬듯이 이런 단체에서는 제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을 지도자에게 떠넘기고 대행적인 방식이라도 대가족과 하나가 되었다는 기분에 젖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불신자 배우자들과 달리 자신은 진정한 신앙을 찾아서 선택하던 자, 이런 가짜 확신의 대가로 신도들은 단체 경험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는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거나 안도감을 느낀다. 이런 심리적인 과거의 경제적 정도 문제들을 일으킨다. 당시 만일 극단주의 종교단체에 빠진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라면 라우라처럼 당신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그 단체에 들어간 그 사람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알았으니 해서 라우라의 부모에게 상담사가 했던 충고를 명심하자. 혹시라도 환자가 열리거나 절대 야단치거나 단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사랑이 정가다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종교단체에 빠졌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이 라우라처럼 의존성을 악용하는 단체에 들어간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라면 아마 스스로 단체를 나오겠다고 마음먹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 믿을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자.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당신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요점 정리. 누구나 특히 청년이라면 극단주의 종교단체의 매력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이런 단체가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을 발산하는 이유는 충돌하는 가치관이 혼자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명확한 세계관과 뚜렷한 가치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단체는 구성원들을 선택받은 자로 추겨 세우며 단체에서 발을 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런 의존적인 성격 장애라면 그래서 이것은 뭐 좀 기다릴 건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일단은 이런 데 대해 상담도 하고 조금 기다려 줄 필요도 있겠네요. 평생 부모에게 얹혀 살겠다는 사람 8장에서 캥거루族이란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을 말한다. 이런 18세, 25세 남성 중 34%가 부모와 역시 같이 살고 있는 추세다. 라고 했네요. 어느 날 아버지가 또 한 번 독립 문제를 거론했다. 집이 있으니까 부모는 이 문제를 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어머니 역시 그렇게 했는데 솔직한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요나스의 어머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들은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농담으로 받아치며 구렁이 담담을 가듯이 슬쩍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은 이번만큼은 부모도 단단히 각오한터라 아들에게 좋을 생활비를 내고 가서도 분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전달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챈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저를 엇가서 재벌로 나가게 하려는 생각인 거죠? 안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면 일을 하랴 공부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가서까지 시키겠다고요? 알았어요. 정돈이 없어서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정도라면 뭐 이렇게 드릴 게 하지만 그 이상은 못 돼요. 부모도 이만큼은 쉽게 원래 쓰지 않았다. 100에서 200유로 갔던 것은 푼돈이 아니라 적절한 액수의 집사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서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아가서 내년에는 반드시 집을 구해서 독립하려고 요구했다. 요나스는 어머니 말이 이렇게 대답했다. 남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30이나 되어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 전 무슨 인터뷰가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은 31인데 엄마 집에서 산다고 자랑하던데요. 뭘. 부모가 온 말로 아무리 거슬고 야단을 쳐도 요나스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요나스의 생활 방식과 논리는 전형적인 캥거루족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요나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지. 세대 간의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도 다른 요인이다.
만약 그런 자녀를 둔 부모거나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다면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저 청년은 불편하고 답답하지 않을까 궁금했을 것이다. 요나스의 부모도 아들에게 이점을 지적을 했다는데 위 내용을 읽으면서 두 가지 모순되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요즘 부모와 자녀도 예전처럼 사이가 좋게 산다니까 마음이 흐뭇하다. 하지만 요나스의 어머니의 친구도 말했듯이 아들이 부모 등골을 빼먹는 것은 아닌지,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아들의 성장을 막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예전보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지는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그런 자녀의 어머니라면 한 번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당신이 이혼이나 사별을 해서 반려자가 없다면 자녀를 곁에 두고 싶을 마음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주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며 자녀한테서 받는 것도 적지 않다. 자녀와 같이 살면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 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캥거루적으로 사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도 걸림이 될 수가 있다. 겉보기에는 자녀가 당신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하게 그지없는 생활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런 생활에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기보다 성장에 도움이 될지가 의문스럽다는 거죠.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에게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하는 성민 자녀의 부모 동거를 요점 정리를 해보자.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생활비 한 푼 내지 않고 가서도 전려하지 않는 경우에 그 청년을 캥거루적으로 부른다. 요즘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고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비싼 집세, 청년 취업난, 자녀가 가족으로 부모의 일을 권리를 다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동거가 독립심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 성년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자라면, 그래서 자녀와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 의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상대에게 집착하는 사람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 이 장에서 우리는 기밀에도 너무 기밀한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한쪽은 상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에 의존한다. 상대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구원하고 해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똑같이 그에게 매달린다. 이것이 이번 사례의 특별한 점이다. 공동의존이라는 거죠. 공동의존. 중독 환자와 그 가족의 공동의존 행태와 행동은 비슷한 모습을 자, 예를 보면은 에스테르 라우버는 외동딸인데 그의 부모는 엄격한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어머니는 학교 성적과 예의 범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훗날에 또 자라서 은행에 들어가서 늘 인정받았던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했다. 또 에스테르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품에 안고 쓰다듬어둔 적이 없다고 울먹이며 고백한 적도 있었다. 에스테르는 32세의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은 그에게 금방 마음을 열지 못했다. 처음 남편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에스테르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가 사랑을 고백하며 사귀자고 했을 때는 연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낯설었지만은 한편으로 에스테르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남편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에게 12년 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에스테르는 엄청난 충격에 쌓였다. 그 후에 에스테르는 오랫동안 혼자 남았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에스테르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다른 지사에서 일하던 콜라가 전화를 왔다. 그래서 에스테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리아스는 말도 할 수 없이 신난했다. 그는 에스테르가 숨이 막힐 정도로 자신에게 집착을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에스테르에게 헛된 희망을 일깨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희망. 살던 집을 내놓고 둘이 새 집을 구해야 할 테니 얼마나 복잡하겠느냐고. 에스테르 안드레아스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말은 일단 동의했다. 하지만 곧바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자,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안드레아스는 읽기에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어느 날 예전에서 같은 문제를 깨달았다. 대화를 나누면서 차분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심리 치료사를 찾아가서 에스테르의 문제를 설명하자 치료사는 에스테르의 입장도 들어가야 하니까 두 사람 같이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에스테르는 길길이 날뛰었다. 자기는 환자가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 남편이 되어줄 남자야.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와 여생을 걸릴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안드레아스를 상담한 심리치료사는 안드레아스가 실제로 에스테르와의 관계에서 어릴 적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역시 관계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실 그는 이 불쌍한 여자를 도와서 다시 외롭지 않은 밝은 삶을 살게 해줘야겠다는 의미감으로 에스테르와의 관계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그가 어머니를 보며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는 과거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자신이 매달리는 여자를 내치지는 못하고 혹시라도 그녀가 어머니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상담을 마친 심리치료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안드레아스는 공동의존을 멈추고 과거 어머니에게서 그랬듯이 에스테르를 돌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심리치료는 세 부분에서 진행될 것이다. 첫째, 안드레아스 스스로가 에스테르에게 기대하는 의존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둘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셋째, 과거의 경험 탓에 생긴 공동 의존을 이해하고 치료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에스테르의 문제는 안드레아스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에스테르가 스스로 심리치료를 받아서 자신의 아픔과 과거를 대면해야만 해결될 일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어야 했다. 하지만 에스테르가 그런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이었다. 에스테르는 안드레아스가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다며 마음 아파했고 절망과 협박이 뒤섞인 외침만 똑같이 되풀이했다.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별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계속 다투기만 했다는 건데요. 끔찍하다는 건데 서로에게. 에스테르와 안드레아스 사례는 처음에는 모든 일이 너무나 평범하기 시작하기에 훗날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불거질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안드레아스가 느끼는 죄책감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그는 가벼운 연애 정도로 생각하며 관계를 시작했고 실제로 두 사람은 휴일에 함께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이들은 과거에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놓은 의존성의 씨앗을 눈치채지를 못했다. 이 장에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공동의존은 공동 환자의 보호자에게서 많이 발견한다. 그런 에스테르와 안드레아스의 사례는 반려자나 연인관계에서도 그런 공동의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당신이 안드레아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당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의존자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들 수가 있다. 혹시라도 당신이 상대에게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에스테르 비슷한 의존자 역시 상대와 나눈 허심탄회한 대화 필요성 역시 뛰어나올 수가 없다. 상담에 자 이런 대화가 참 필요한데 안드레아스는 공동의존자가 흔히 보유한 전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다. 성장 과정 내내 그의 어머니를 버리고 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행복을 책임져야 했는 그 사실들이 말인데요. 안드레아스 인생에서는 트라우마도 반복해서 목격이 된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안위를 돌봐야 했던 어린 시절은 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 트라우마의 원인은 부모에게서 비난을 퍼붓고 공동의존의 책임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봤자 공동의존자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두 번째 길은 트라우마가 상대의 악의 탓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환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부모 역시 여러가지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시달렸다. 안드레아스의 어머니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런 조건을 깨닫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와도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와 그 반려자 사이에서 공동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 공동의존자는 환자를 돕기 바란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공동의존자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과거 본인의 관계 배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의 감정이 워낙 얽히고 설키다 보니 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나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격해져서 서로를 협박할 수 있고, 그러다가 한쪽이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은 남은 쪽은 엄청난 정서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동 의존 환자라면 당신에게 매달리는 자녀나 반려자를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면 자신에게 공동 의존을 암시하는 아리의 특징이 발견되는지를. 자, 양적인 문제, 가족이나 친구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들,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하다면 그들에게 커플 상담을 통해서 또 권유를 해보자 라고 했네요.